스리스와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와,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지금 제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 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밀맥주로 유명한 바이에른, 그 바이에른 중에서도 에딩이라는 작은 도시에 와 있는데요. 에딩?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에딩거 맥주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에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에딩 와보니까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맥주 축제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저도 여기 들어가서 맥주 몇 잔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에딩거 맥주 대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아보려고 에딩거 맥주 양조장에도 가보겠습니다. 주라기월드 에딩거 맥주 편 독일 현지에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무뚝뚝하고 냉철하고 그럴 것 같은데 평소에는 몰라도 맥주 축제에서는 정말 정열적이고 소란스러운 게 바로 독일 사람들입니다. 맥주 축제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락 페스티벌에 온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쉴 새 없이 라이브 연주가 이어지고 참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맥주 마시다가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흥에 겨우면 아예 의자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고, 와, 정말 흥겨움의 연속이더라고요. 헙스트 페스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을 잔치라는 이름의 이 맥주 축제는 1816년에 처음 열렸다고 하니까 역사도 아주 오래됐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유명한 축제라고 해요. 커다란 텐트 안에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에딩거 맥주를 즐기며 춤추고 노는 모습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별다리 외사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는 미국인 친구 카메론과 일본인 친구 켄타와 함께 헙스트 페스트에 참가해서 정말 오랜만에 스트레스 제대로 날렸습니다. 근데 뭐 맥주 축제만 소개하려고 제가 독일까지 간 건 아니니까 딱 하루 즐겁게 놀고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딩거 맥주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맥주 중에 지역 이름을 딴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뭐 맥주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떠올리실 텐데요. 일본의 삿포로나 오키나와 맥주가 일단 그렇고요. 중국의 칭따오 맥주도 그렇죠. 자, 그런데 독일에는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딴 맥주가 유난히 많은데요. 프랑크푸르트 인근 크론바흐에서 만드는 게 크론바흐이고, 비트부르그에서 만드는 건 비트부르거, 뮌헨 근처 아잉에서 생산하는 건 아잉거 맥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하나 더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일 바이에른 밀맥주를 대표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밀맥주 양조장도 갖고 있는 에딩거인데요. 에딩거 맥주 역시 뮌헨 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에딩이란 도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에딩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 현지인 발음을 들어보니까 에딩을 에어딩에 가깝게 말하고, Herzlich willkommen in Erding. 에딩거 맥주도 에어딩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Wunderbaren Genuss mit Erdinger Weißbier. 이게 한글 표기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그냥 에딩 그리고 에딩거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에딩거 맥주가 생산되는 에딩, 정말 아담한 마을입니다. 인구 약 4만 명, 그러니까 서울 상암동 주민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작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심가에 가보면 건물이 죄다 2, 3층짜리로 낮게 지어져 있는데 알록달록 여러 색깔로 칠해서 마치 무슨 영화 세트장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밀맥주 양조장이 생기게 된 걸까요? 우선 이 얘기 앞서서 에딩을 비롯한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지역이 왜 맥주로 유명해졌는지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바이에른 지역이 중세 때까지는 맥주가 아니라 와인을 주로 만들던 곳이었다고 해요. 포도밭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와인을 주로 만들고 마시다 보니까 맥주 품질은 형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맥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멀리 독일 북쪽에서 맥주를 가져와서 마셔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바이에른의 공장 빌헬름 4세라는 분이 1516년에 맥주 순수령, 독일어로는 라인하이츠 게봇이라는 칙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맥주는 물, 보리, 홉 이걸로만 만들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맥주에 온갖 잡것을 집어넣지 못하게 함으로써 품질을 올리려고 한 건데요. 실제로 이 조치를 계기로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맥주 품질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요. 여기에 더불어 독일에선 1618년에 구교와 신교의 종교 갈등으로 인해 전쟁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던
30년 전쟁이죠. 아무튼 이렇게 30년간 피 터지게 싸우면서 독일 남부 포도밭도 쑥대밭이 됐고, 그때부터 바이에른 사람들은 와인 대신에 맥주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젠 혹은 바이스비어라고 부르는 밀맥주로 특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아까 1516년에 발령된 맥주 순수령 얘기를 했는데, 이 조치에 따르면 밀맥주라는 건 만들어선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맥주는 물, 보리, 호 이걸로만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맥주 순수령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바이에른에서는 밀을 넣은 맥주를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맥주 순수령에도 예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맥주 순수령으로 서민들한테는 밀 넣은 맥주 못 만들게 해놓고서 공작 집안의 궁정 양조장과 일부 수도원 양조장에서만 밀맥주를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큰 돈을 벌게 해준 건데요. 야, 근데 이건 좀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궁정 양조장과 수도원 양조장을 통해 전수된 바이에른의 밀맥주 제조법, 19세기 후반에 들어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후 바이에른의 밀맥주는 독일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독일 밀맥주를 바이젠 혹은 바이스비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일단 바이젠은 밀이란 뜻이고요. 바이스비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얀 맥주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몰트 건조하는 기술이 떨어져서 주로 시커먼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정도 빛깔만 해도 하얗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하죠. 아무튼 지금은 뭐 이런 바이젠, 바이스비어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지만 그래도 원조는 당연히 독일인데요. 바이젠의 본산인 독일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밀맥주 브랜드가 바로 에딩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나라, 맥주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 현지인들한테도 가장 인정받는 밀맥주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해외 수출까지 잘 돼서 106개 나라에서 팔린다고 해요. 양조장에 가보면 현재 에딩거가 수출되는 나라의 국기가 전부 걸려있는데 당연히 태극기도 빠질 수 없겠죠. 물어보니까요, 세계에서 5번째로 에딩거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해서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자, 그럼 에딩거 맥주는 어떻게 해서 독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밀맥주 브랜드가 된 걸까요? 일단 에딩거 맥주 역사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원래 에딩거 만드는 양조장은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86년에 아까 말한 뮌헨 인근의 작은 도시 에딩에 설립됐는데요. 이 옛날 양조장 건물이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은 레스토랑과 본사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저도 에딩에 머무는 동안 이 레스토랑에서 2번 정도 식사를 했는데 맥주뿐만 아니라 음식도 꽤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출발한 에딩거 맥주, 처음엔 뭐 에딩 사람들만 아는 아주 작은 규모의 지역 양조장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1930년에 오토라는 몰트 회사에서 이 양조장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몰트 회사 임원이었던 프란츠 브롬바흐라는 분이 1935년에 자기 개인 돈으로 양조장을 다시 사들여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맥주 재료인 몰트 만드는 회사를 다니다가 아예 맥주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이 프란츠 브롬바흐가 주인이던 시절에는 2차 세계대전도 있고 해서 크게 발전은 못했지만, 이후 프란츠의 아들이자 현재 에딩거 회장인 베르너 브롬바흐가 경영에 참여한 1960년대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올해 83살인 베르너 브롬바흐 회장, 와,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맥주 양조장집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열정이 엄청나서 아예 맥주 양조학을 전공해서 본인 스스로 양조 전문가, 브루마스터가 된 건 물론이고요, 마케팅 능력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에딩거는 작은 지역 맥주에서 독일의 전국구 맥주로 도약을 했고, 이어 1970년대부터는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983년에 에딩시 외곽에 새 양조장을 설립하는데, 이게 전 세계 밀맥주 양조장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딩거는 1990년에 100만 헥토리터, 그러니까 1억 리터 생산을 돌파하고 작년에는 드디어 150만 헥토리터, 즉 1억 5천만 리터 판매 기록까지 세우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는데요. 베르너 회장의 업적이 대단해서인지 에딩거 양조장에 가면요, 정문 근처에 베르너 회장이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 회사 임원들한테 받은 선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생일 선물이 대체 뭐냐?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당시에 남아있던 3m 정도 되는 벽 하나를 선물한 거였는데요. 아마 생일 선물로 이런 거 받은 사람 베르너 회장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에딩거 맥주 광고 모델 누군지 아세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을 지휘하는 명장 위르겐 클롭인데요. 저도 진짜 이분 좋아하는데 경기장 막 뛰어다니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무튼 2019년부터 에딩거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위르겐 클롭이 출연한 광고 영상을 보면요. 가게 직원이 맥주 거품을 걷어내려고 하니까 클롭이 큰 소리로 스탑! 네버 스키먼 에딩어, 그러니까 멈춰, 에딩거는 거품 걷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 에딩거는 거품도 맛있으니까 절대 걷어내지 말고 그냥 달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거품조차 버리지 말라는 에딩거 맥주, 대체 다른 밀맥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에딩거 맥주 양조장 직접 와봤습니다. 와, 세계 최대 규모의 밀맥주 양조장이라는 얘기 이미 듣고 왔는데, 와, 와서 보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긴 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겠죠. 아침 일찍부터 관광객들도 꽤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자, 그럼 저도 안으로 들어가서 에딩거 맥주 대체 어떻게 생산되는지 제조 설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딩거 양조장 투어는 몰트에서 맥즙을 뽑아내는 당화 설비부터 시작해서 이후 발효와 숙성, 병입 시설까지 맥주 생산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선 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밀, 보리, 호프를 최고 품질만 엄선해서 쓴다면서 특히 물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에딩거는 특이하게 지표면 160m 아래에서 뽑아낸 청정 지하수를 쓴다고 하는데요. 지하수 뽑아내는 과정도 투어 중에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지하에서 끌어올린 맑고 깨끗한 물이 에딩거 품질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특이했던 게, 보통 효모 집어넣고 발효시킬 때 수직으로 세워진 발효 탱크를 쓰는 경우가 흔한데, 여기는 발효 탱크 95개를 수평으로 눕혀서 발효실 벽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발효 탱크 자체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발효 탱크가 수평으로 돼 있으면 효모가 맥즙과 골고루 더 잘 섞여서 맛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딩거 밀맥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시킨다는 건데요. 아마 집에서 홈브루잉 해보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발효 마치고 나서 병에다가 당분하고 효모를 다시 넣어서 이른바 후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에딩거는 마치 샴페인 제조법과 비슷한 이런 전통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발효 마치고 나면 효모와 당분이 있는 맥즙을 추가로 넣고 이어서 병에 넣은 뒤에 2차 발효를 시키는데요. 이때는 1차 발효 때보다 온도를 더 올려서 약 18도에서 병은 2주 동안, 그리고 캔은 3주 동안 두 번째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투어 마치고 나서 에딩거 맥주 제조를 총 책임지는 넘버원 브루마스터 슈테판 크라이스 씨도 제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에딩거 맥주 특징과 더불어서 이분은 특히 효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에딩거 효모가 다른 밀맥주 회사가 쓰는 일반적인 효모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에딩거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밀맥주에 비해서 보다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에딩거가 자체 개발한 효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른바 강탄이라고 아시죠? 보통 대형 맥주 제조 회사들이 탄산감 살리려고 인위적으로 탄산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딩거는 2차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강제 탄산 주입, 강탄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저온 살균을 하지 않는 비열 처리 맥주라서 보다 신선하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분이랑 저도 맥주 한잔 했는데, 이 에딩거 맥주 어떻게 잔에 따라야 하는지도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건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독일을 대표하는 밀맥주 에딩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밀맥주는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밀 자체가 보리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밀맥주 따를 때에는 거품 넘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에딩거처럼 효모가 병에 남아있는 밀맥주는 어떻게 따르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잔을 좀 기울여서 천천히 쭉 따르고요. 그 다음에 여유 공간 좀 남은 상태에서 병이나 캔을 흔들어서 효모까지 잘 섞이게 한 다음에 다시 천천히 따르면 됩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에딩거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서 다음 주 마지막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에딩거 맥주. 와, 이거 독일에서 많이 먹었는데. 와.
와우. 우와. 에딩거는 거품까지 다 먹어야 돼. 와, 속이 다 후련하다. Alright. Away